다음으로 말씀드리면은 체제 유지 비용을 들겠어요. 여기에는 뭐 그 치안도 들어가고 있지만은 체제라는 건 이제 그 김일성 3대 세습 유일 사상 체제를 유지하는 비용이죠. 우리의 경찰에 해당되는 북한의 보안원, 이게 이제 예전에는 사회 안전성이라고 불렀는데 얼마 전에 인민보안성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제 경찰청에 해당되죠. 그 인원이 20만 명입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정확히는 이제 파악 못하고 2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개념이 없는, 거기는 국가 보위성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보위부원이라 그러는데, 이런 말 혹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안원 하면 경찰이고, 보위 지도원, 보위 뭐 지도원 하면은 보위부원 하면 이게 이제 국가 보위성에서 하는 체제 옹이 부서인데, 이게 10만 명이에요. 그래서 토탈 30만 명입니다. 거기에는 호위 총국을 뺍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가족을 호위하기 위한 호위 총국, 이 병력도 몇만 명이 됩니다. 뭐 그건 빼겠습니다. 했을 적에 남한은 경찰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이, 남한 경찰은 12만 명입니다. 이게 이제 422명당 한 명이에요. 예. 이것도 10만 뭐 11만 하다가 이제 늘렸거든요. 요즘 뭐 공무원 막 늘리니까, 늘릴 적에 야, 이게 뭐 경찰 국가냐, 왜 그렇게 또 10,000명을 더 늘리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422명당 한 명이냐, 500명당 한 명이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422명당 한 명인데 북한은 83명당 한 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북한의 보안원이나 또는 보위부원들은 월급이 뭐 5,000원, 8,000원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삽니까? 예. 83명 주민 뜯어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422명당 한 명이지만 뭐 경찰들이 주민들 뜯어먹고 삽니까? 예, 월급 받아서 살죠. 이게 남한의 6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체제 유지 비용을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를 보면은 그 북한의 통화는 화폐 이름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원이라고 합니다. 원. 북한은 달러 통화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건 국내 학자도 그렇게 이제 발표한 논문이 있고, 국제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북한의 화폐인 원화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교환 수단으로 당비를 낸다던가 뭐 뇌물을 바칠 때, 뇌물도 뭐 달러 많이 사용해요. 할 적에 이제 쓰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 달러입니다. 그리고 화폐 개혁 최근에 2번 했다가 다 망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원화를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북한의 원화가 생겨도 중국의 위안 하나 또는 미국 달러로 바꿔서 보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끔 소식 들으면 뭐 무슨 고위 간부를 숙청했는데, 북한에 그래서 노동당 고위 간부를 숙청했는데 집을 뒤져보니까 뭐 달러가 10만 달러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도 달러를 선호한다 이거죠. 평양에선 주로 달러, 국경지대, 그러니까 해산, 회령, 뭐 무산 이런데, 신의주 이런 데선 위안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엔화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무슨 농담이 있나 하면은, 달러를 선호하다 보니까 김일성 수령보다 벤저민 할아버지가 위대하다. 이 벤저민은 프랭클린 벤저민을 얘기하는 거죠. 프랭클린 벤저민 초상이 그 미국 100달러짜리 그 지폐에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죠. 이렇게 지폐에 있는데 이 사람이 김일성보다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돈의 위력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도 환전상이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환전상이 있고, 뭐 이제 그 밀매라 그럴까요? 암시장,
환전상이 있어서 거기서 달러, 일본 엔화, 중국 위안 이걸 이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이제 좌파들이 그 남북 통합을 위해서 북한과 남한의 화폐 교환 또는 단일 화폐를 주장해요. 뭐 화폐 교환은 글쎄요, 왜 달러로 계산을 하느냐? 우리가 환율을 정해서 화폐 교환을 하자. 또는 단일 화폐를 쓰자라는 주장을 하는데 참 저는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북한서 절대로 단일 화폐 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단일 화폐를 쓰는 순간 몇 년 안에 북한 경제는 한국 경제에 종속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단일 화폐 또는 화폐 교환을 했다고 치면 화폐 교환이 된다 그러면은 남한과 북한 화폐가 교환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 화폐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북한 화폐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교환되면은 남한 화폐로 다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죠. 단일 화폐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경제는 남한 경제에 완전히 종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좌파들 그런 주장을 하는 좌파들도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최고 통치 기구가 국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공식 그 직함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또는 뭐 김정은 장군이라 그러죠. 장군님 그러죠. 이 국무위원회는 김정일 때는 국방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통치를 했는데 이거를 김정은이가 들어서서 2016년에 국방위원회를 없애고 국무위원회로 바꿨어요. 이게 최고 통치 기구입니다. 그 멤버는 숫자가 9명에서 13명인데 김정은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최룡해입니다. 자, 2016년서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한 5년이 됐죠. 이동안 요 밑에 있는 표가 그 명단이에요. 너무 자주 바뀌어요. 뭐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죠. 너무너무 바뀌는데 9명이 됐다가 13명이 됐다가 뭐 바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원홍이 날라갔죠. 이 김원홍이가 김정은이 그 등장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쫓겨나요. 쫓겨나고 그나마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그런데 최근에 하나 눈여겨볼 거는 김여정이가 지난 9월 달에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국무위원회 위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최선희가 된 건 알고 이 최선희는 직급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 그냥 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안하면은 쫓아보내고 조금 있으면 현송월이도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 이설주는 못 들어오겠죠. 김여정이가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선권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권이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그 국무위원회 위상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의 정치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주 이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바뀌었잖아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그 통치가 불안하다. 그걸 이제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인프라가 없습니다. 붕괴됐어요. 그래서 북한 이제 주민들 또는 이제 주로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물살이라 그러죠. 불물살. 전기가 없고 상하수도가 없고 식량이 없다. 불물살 하는데 먼저 북한의 철도 뭐 다 아시겠죠. 이건 뭐 침묵도 다 썩었고요. 이제 가령 경제 교류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새로 다 깔아줘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깔은 철도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안합니다. 뭐 철도, 그리고 뭐 연착되고 뭐 그런 얘기는 뭐 할 필요도 없고, 전기는 이제 안 들어오고, 다 도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고속도로 흔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크게 보면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제일 큰 게 평양에서, 여기 보이는 평양에서 원성까지예요. 예, 횡으로 뚫은 거. 그 다음에 종으로 뚫은 것 중에 가장 긴 게 평양에서 개성까지예요. 그래서 재작년엔가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 보고 만나자, 또는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에서 김정인 만났을 적에 그때 차량을 이용해서 요 평양 개성 고속도로로 들어온 겁니다. 요거고 뭐 평양하고 남포에 있고, 요거는 뭐 그렇게 긴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뚫린 거, 이것도 뭐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묘향산에서 평양. 묘향산은 그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 특각이 있죠. 그래서 그거 뚫어 놓은 거.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없어요. 다른 도로 사정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대부분의 도로는 비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산업 국가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차량도 보면은 이제 기름이 없기 때문에 요 사진에서 나왔듯이 목탄차를 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목탄차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목탄차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졌어요. 예. 근데 이건 일제시대 때 차량이거든요. 기름이 없으니까 목탄, 이 그 엔진 실린더를 어떻게 그 구동을 시키느냐, 저거 나무를 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이제 구동을 시키는 거죠. 이 목탄차를 아직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가 아니겠느냐. 수송 차량은 대부분 군대 차량도 목탄차를, 후방에선 목탄차를 씁니다. 이 정도로 이제 거의 뭐 일제시대 수준이죠. 기타 말씀을 드리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김정은 사망설, 뭐 가짜설, 뭐 사진 비교하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 사회주의 국가 보면은 뭐 무슨 뭐 브루즈네프 뭐 사망설, 가끔 사망설이 나올 때 있지만은 가짜설 이런 거 없어요. 예, 이거 자체가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1990년대 초반 중반서부터 하도 팔아먹어서, 뭘 팔아먹었냐, 주로 자원을 팔아먹었습니다. 공산품을 수출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나물 뜯고 약초 뜯어가지고, 또는 개까지 팔아먹고, 나물이 아니라 나무 잘라서 팔아먹고, 뭐 지하자원은 계속 이제 수출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더 이상 팔아먹을 것이 없다. 자원이 다 거덜이 나버렸다. 예. 이제 그런 그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상한 일이 하나 둘이 아니죠. 정말 뭐 기괴하다고 그럴까. 지난 9월 9일 날 9월 9일이 북한의 정권 수립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열병식을 했는데, 보면 이제 김일성 광장에 뭐 꽉 신무기도 보이고 막 그러는데, 그날 보면 트랙터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트랙터. 요 트랙터 아닙니까? 이 트랙터가 뭐냐? 그 뒤에 이제 방사포를 끌고 있죠. 이건 뭐 코미디죠.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이 트랙터도 뭐 그렇게 뭐 튼튼해 보이질 않아요. 예. 이건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경기 뒤에다가 대포 끄는 거나 똑같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열병식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웃겠어요. 이런 웃음거리를 뻐젓하게 정권 수립일 열병실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내세운 건 하나죠.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근데 이 핵무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겁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이 핵무기도 결국 뭐냐,
1990년대 초에 북한 핵 위기가 그러니까 처음 발생하고 나서 미국이 방치를 시켜놓은 거죠. 왜 방치를 시켜놨느냐? 예. 물론 이제 이 중국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를 제거하려고 했을 적에 군사적 옵션을 쓰면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라고 그게 이제 무서웠던 거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초서부터 뭐 최근까지 한 20년 동안 또는 90년대 말서부터 최근까지 20년 동안 미중 밀월 관계였기 때문에 어떻게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뭐 중국이 쪼답니까? 그걸 해결해 줄게. 그래서 이제 이게 질질 끓은 거예요. 30년 동안. 그거를 희한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트럼프 노력했는데 트럼프도 안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핵실험에서 한 2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단순한 핵실험에서 지금은 대륙간 10,000km짜리 적어도 LA, 로스앤젤레스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했다. 그리고 SLBM까지도 개발하겠다라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방치를 한 겁니다. 방치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방치할 경우, 그래서 정말로 그 LA, 뭐 지금 뭐 괌은 충분히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은 타격할 수 있다고 전부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방치해서 정말 ICBM이 미국 대륙을 때릴 수 있는 ICBM을 개발한 게 확실하다고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과 일본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상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데가 일본입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핵 우산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북한이 미국의 대륙을 때릴 수 있을 정도의 ICBM을 개발할 때까지 미국이 방치한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핵무장 하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도 그런 목소리가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심각한 상황이죠. 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북한은 망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대북 문제, 남북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북한 망했다 그러면은 뭐 그러겠죠. 뭐 북한이 남측 능력이 없다라는 거냐, 너 좌파 논리랑 똑같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국방력이라는 거는 요전에도 진정한 위협이 안보 위협이 뭐냐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은 북한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방력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망한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취급해야 되느냐. 정권 수립일 열병식의 트랙터를 가지고 나오는 나라, 배급도 안 주고 일 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파나 좌파나 북한을 정치 상품으로만 이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우파 정권에 맞는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좌파 정권에 맞는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무슨 그 주관을 갖는 대북 정책을 세울 수 있겠나 이거죠. 이미 망한 나라인데.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상품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겁니다. 누가 북한을 두려워하느냐? 예. 정치 상품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 그 말씀입니다. 자, 북한 망국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또 체계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아직 국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